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70세에 집을 나간 할머니가 10년 만에 10억 자산가가 되어서 자신을 무시했던 자식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 김순희입니다. 올해 80세예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완전한 짐덩어리였어요. 엄마는 이제 할 일도 없으시니까 그냥 조용히 계세요. 요즘 세상은 엄마가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매일 듣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어요. 전국에 3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직원만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저를 무시했던 그 자식들이 이제는 제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엄마, 죄송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사업 좀 도와주세요. 엄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맙지만 이제 필요 없어. 엄마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70세의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0억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저는 1944년생,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셋째 딸이었죠.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여자아이라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죠. 19세에 결혼했어요. 남편 김기수 씨를 만났는데 그분도 농부였어요. 그때부터 정말 죽도록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4-5시간이 전부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났어요. 첫째 민석이, 둘째 영수, 셋째 수진이. 그때는 정말 배고팠어요. 보릿고개라는 말 아시죠?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까지 캐먹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배불리 먹여야겠다. 좋은 교육을 시켜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자.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낮에는 농사일,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어요. 품팔이도 나가고 남의 집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비 마련이 정말 힘들었어요. 민석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돈도 빌리고 심지어 쌀을 팔아서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순이야, 애들 공부를 꼭 시켜야 하나? 농사나 짓고 살지.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달라야 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죽을 만큼 일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다 성공했어요. 민석이는 서울에서 공무원이 되었고, 영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가난을 벗어났구나.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2010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49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이별.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해줬어요.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시골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민석이네 집은 아파트 24평이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집에 민석이 부부와 아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갈 방은 베란다를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좁아서 죄송해요. 며느리 말순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집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할 일이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텃밭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과도 만나고
나름 바쁘게 살았는데 서울에서는 정말 할 게 없었어요. 엄마, 그냥 TV 보시고 쉬세요. 민석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70년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청소라도 할게.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지만 말순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께서 하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손주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하지만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 게임하고 있어요. 할머니, 학원 가야 해요. 며느리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라.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민석이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어요. 여보, 언제까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까요? 말순이가 물어봤어요. 글쎄,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집도 좁고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집에서 6개월을 지내고 둘째 영순애로 갔어요. 영순은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집도 민석이네보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영수 며느리 미경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맞벌이라서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심심하실 텐데. 그리고 아이들도 입시라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요. 즉,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었죠. 여기서도 할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했어요. 민석이네는 그래도 가끔은 말이라도 걸어줬는데 영순애는 완전히 무시였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했는데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아이들 공부하는데 기침 소리가 너무 커요. 병원 가서 약 좀 드세요. 아픈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마지막 희망은 막내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오빠들이 왜 그래요? 엄마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진이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보다는 이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실망만 했어요. 수진이네는 신혼집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된 집이었는데 아직 아이는 없었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시면서 우리 아이 봐주세요. 애 낳으면 도와주실 거죠? 그래,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엄마, 아이 낳으면 육아 도우미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요. 엄마가 계시면 그 돈 아낄 수 있잖아요. 저를 무료 육아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친구들과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어요. 우리 엄마가 와 계셔서 좋긴 한데 솔직히 좀 답답해. 옛날 사람이라서 말이 안 통하지. 그래도 애 낳으면 도움 되겠네. 응, 그것 때문에 참고 있어. 참고 있다니.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2014년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민석이네 집에 모였어요. 1년 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온 가족이 모이면 예전 같은 따뜻함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자식들은 서로의 근황만 이야기하고 손주들은 게임만 하고.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었어요. 할머니도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엄마,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예요. 민석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옛날 이야기 말고 말이에요. 엄마는 요즘 세상 일을 잘 모르시잖아요. 영수도 거들었어요. 그 순간 폭발했어요. 그래, 엄마는 무식하고 바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시하는 거지.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무시한다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무시가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뭐가 궁금하세요? 민석이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갈 거야. 네. 뭐라고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몸이 아프세요? 아픈 곳은 여기야. 제가 가슴을 가리켰어요. 너희들이 엄마를 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픈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엄마, 그럼 어디서 사시려고 해요? 돈도 없으시잖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7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현실이 뭔데?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현실이야?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엄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70세의 말이지. 그날 오후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통장에는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에 남은 돈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서울역 근처 고시원이었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동이고 방 크기는 2평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이제 눈치 볼 일 없겠구나. 첫날 밤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지? 300만 원으로는 몇 달 못 버텨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70세 할머니를 고용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며칠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할머니,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젊은 사람도 일자리 찾기 어려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해. 자식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장사 잘 되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하루에 3에서 4만 원은 벌어요. 그 말을 듣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나도 뭔가 팔아보자. 처음에는 붕어빵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계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때 떠올린 게 김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김밥은 정말 잘 쌌거든요. 농사일할 때 도시락으로 싸가던 김밥을 동네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 김밥을 팔아보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서 팔 것인가? 길거리에서 파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렇다고 임대료 내고 가게를 할 돈은 없었고. 그러다 생각해낸 게 지하철역이었어요.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김밥을 파는 거였어요.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20줄 쌌어요. 재료비가 3만 원 들었어요. 한 줄당 2,000원에 팔기로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지하철역 입구에 섰어요. 김밥 사세요. 갓 만든 김밥이에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잘 안 나왔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김밥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젊은 직장인이었는데 급하게 김밥을 사가더라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2개 주세요. 2시간 만에 20줄을 다 팔았어요. 매출 4만 원, 순이익 1만 원이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서 1만 원을 세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해냈구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쌌어요. 처음에는 20줄이었는데 점점 늘려갔어요. 30줄, 50줄, 100줄.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내일도 오시죠? 특히 한 회사원 아저씨가 매일 와서 김밥을 사갔어요. 할머니, 저 이 김밥 먹고 힘내서 일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한 달 후 하루 순이익이 3만 원까지 올랐어요. 한 달에 90만 원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하철 공사에서 단속을 나온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해요? 허가 받고 하셔야죠.
허가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좋은 기회를 발견했어요. 종로의 작은 골목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점포가 나온 거예요. 3평 정도의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위치가 괜찮았어요. 근처에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김밥집을 해보자.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때 고시원 옆방에 사는 대학생 철수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있어요. 빌려드릴게요. 얘야, 그러면 안 돼. 내 돈인데. 할머니 김밥 먹고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가게를 갖게 되었어요. 상호명은 순이김밥으로 정했어요. 가게라고 해봤자 테이블 2개가 전부였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첫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근처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김밥을 사 먹었어요. 여기 김밥 정말 맛있네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세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순이김밥은 동네 맛집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었어요. 순이익은 8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240만 원을 벌게 된 거죠. 고시원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집이 생긴 거였어요. 그때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네요. 민석이었어요. 왜? 그냥 안부 확인하려고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뭐라고 계세요? 장사. 네. 장사요? 응, 김밥집 해. 엄마가 김밥집을요? 믿지 못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래, 못 믿겠으면 안 믿어도 돼. 그게 아니라 엄마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힘들어도 좋아.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바빠서 대충 받았어요. 장사가 더 중요했거든요. 1년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단골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좁아요. 더 큰 곳으로 이사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 근처에도 분점 내시면 안 돼요? 분점이라.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자본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번 돈을 모았지만 새 가게를 내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때 은행에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할머니, 나이가 많으셔서 대출이 어려워요. 그럼 가게를 담보로 잡으면 안 돼요? 가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여러 은행을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간 작은 지방은행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사업 계획서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제가 직접 했어요. 정말이요? 70대에 이런 걸 다 하세요? 모르는 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책도 사서 봤어요. 그 은행 지점장이 감동했나 봐요. 좋아요. 1천만 원까지 대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가게는 홍대 근처에 냈어요. 대학생들이 많은 곳이라 김밥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홍대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세련된 가게들이 많았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메뉴를 바꿔봤어요. 치즈김밥, 불고기김밥, 참치마요김밥. 그리고 가격도 대학생들이 부담 없게 조정했어요.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홍대의 할머니가 하는 김밥집 진짜 맛있음. 70대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수제김밥. 가성비가 할머니 김밥집.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직접 만든다는 스토리가 인기였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할머니랑 셀카 찍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6개월 후 홍대점은 본점보다 매출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 2개 가게의 월 순이익이 600만 원을 넘었어요. 72세에 월 600만 원을 버는 사장이 된 거였어요. 두 번째 가게가 성공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가맹점을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저도 순이김밥 가맹점 하고 싶어요. 프랜차이즈로 사업 확장하실 생각 없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프랜차이즈가 뭐예요? 젊은 손님이 설명해줬어요. 할머니 브랜드로 다른 사람들이 가게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으시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니. 바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프랜차이즈 관련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순이김밥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주는 홍대점 단골 손님이었어요. 30대 직장인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김밥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저도 해보고 싶어요. 가맹비는 50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매달 매출의 3%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어요. 첫 번째 가맹점이 대성공했어요. 첫 번째 가맹점이 성공하자 가맹 문의가 폭주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 지역에도 순이김밥 가맹점 내고 싶어요. 1년 만에 10개, 2년 만에 30개 가맹점이 생겼어요. 매달 들어오는 가맹비와 로열티만 해도 1억이 넘었어요. 하지만 문제도 생겼어요.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품질 관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할머니, 어떤 가맹점은 맛이 달라요. 김밥 크기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정기적으로 가맹점을 점검하고 심지어 김밥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교육자료로 만들었어요. 할머니 유튜브도 하세요? 응, 요즘 시대에 맞춰야지. 74세에 유튜버가 된 거였어요. 김밥집이 성공하자 다른 사업도 시작했어요.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었어요. 가맹점들한테 재료를 공급하면 품질도 관리하고 수익도 낼 수 있겠네. 전라남도에 작은 공장을 세웠어요. 김치, 단무지, 우엉조림. 김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만들었어요. 공장에는 30명의 직원이 일했어요. 대부분 50에서 60대 아주머니들이었어요.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 없이 직원을 뽑았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도 일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뻔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또 다른 사업도 시작했어요. 순이 도시락이었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락을 만들어서 회사에 배달하는 사업이었어요. 이것도 대성공했어요. 75세 되던 해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70세에 창업해서 연 매출 50억을 달성한 할머니.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성공 비결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글쎄요. 요즘에는 연락이 자주 와요. 실제로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방송에 나온 후부터요. 엄마, TV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웠어요. 그래, 고마워. 바빠서 이만 끊을게. TV 출연 후 더 많은 기회가 왔어요. 강연 요청, 책 출간 제의, 심지어 드라마 출연 제안까지. 할머니 이야기로 드라마 만들고 싶어요.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어요. 2024년 저는 8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회계사가 알려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총 자산이 10억을 넘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가맹점 30개, 공장, 부동산. 모든 걸 합치면 12억 정도 됩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10억이라니.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해냈구나. 자식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알려졌어요. 신문에서 80세 할머니 CEO,
10억 자산가 등극이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날 자식들에게서 폭풍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문 봤어요. 정말이에요? 민석이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뭐가? 자산이 10억이라는 게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완전히 잘못 봤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움은 고맙지만 필요 없어. 영수도 비슷했어요. 엄마, 사업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너는 회사 다니잖아. 회사 그만두고 엄마 사업 도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왜 이래? 수진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저희도 가맹점 하나 내주세요. 간호사 그만두고 장사하고 싶어요. 가맹점은 돈 내고 하는 거야. 저희가 엄마 자식인데 공짜로 해주시면 안 돼요? 어이없었어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돈 때문에 달라붙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이라고? 엄마, 그때는 저희가 어렸어요. 어렸어? 40에서 50대가 어렸다고?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결국 저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엄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너희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에필로그 200분. 지금 저는 80세입니다. 전국에 순이김밥 가맹점이 50개가 넘어요. 직원만 300명이 넘고 연매출은 100억에 가까워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제가 만든 일자리에서 많은 중년, 노년층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강연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요. 고맙지만 엄마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너희들도 잘 살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가족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저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김순희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